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클라라,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꾸는 사람이다.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언제나 인간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는 결국 인간의 욕망이나 광기가 빚어낸 비극일 뿐 귀신도 저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적어도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나의 이성적인 세계가 처음 흔들리기 시작한 건 5년 전, 내 삶의 절반이던 동생 사라가 사라진 그날부터였다. 경찰은 몇 장의 CCTV와 주변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가출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사라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 떠날 이유도 떠날 용기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내 방은 진실을 좇는 전쟁터가 되었다. 신문 스크랩, 지도, 실종자들의 프로필, 모든 자료가 벽을 뒤덮었다. 누가 보아도 광기에 가까웠지만 나에게 그것은 확신의 증거였다. 사라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였다. 조사는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결국 소름 끼치는 패턴 하나가 드러났다. 수십 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젊은 여성들만이 주기적으로 사라지고 있었던 것. 그들의 얼굴, 나이, 실종 시점, 모두가 사라와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세대를 거쳐 같은 형태의 희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실의 끝은 단 하나의 이름을 가리켰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루이지애나의 블랙 크릭. 습지대 한가운데에 고립된 작은 마을. 세상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잊힌 장소. 그곳에 내가 찾던 모든 해답이 있다고 직감했다. 며칠 후 나는 낡은 차를 몰고 블랙 크릭으로 향했다. 공기는 눅눅하고 흙 냄새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을로 이어지는 외길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목구멍 같았다. 돌아올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모른 채로 남는 것이었다.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바람도 새소리도 내 심장 소리마저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창문들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그들은 단순히 낯선 이방인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 재물이 될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었다. 취재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다. 사람들은 내 존재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고 실종 사건에 대한 질문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공포였다.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날 밤, 지쳐 잠든 내 방문 밑으로 누군가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넣었다. 도서관으로 와요. 진실은 책 속에 있습니다. 희망일지도 함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쪽지가 가리킨 낡은 도서관에서 나는 엘리자베스를 만났다. 그녀는 이 마을의 유일한 외지인 출신으로 수십 년간 이곳의 비밀을 홀로 간직한 채 살아온 여인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한 권의 오래된 연대기를 내밀었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마을 지도자들이 세대를 거쳐 비밀리에 적어온 일지. 그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이 마을은 수백 년 전 폭풍으로 폐허가 된 땅 위에 세워졌다. 그들은 번영을 되찾기 위해 외부인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했고, 그 대가로 이 땅의 영혼과 계약을 맺었다. 의식의 힘을 보존하기 위해 마을 우두머리의 목에는 늘 뼈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매개체였다. 다음 날 나는 엘리자베스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도서관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바닥엔 부서진 안경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실종은 곧 내 차례가 될 거라는 경고였다. 숙소로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다. 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내 자료와 증거들은 전부 불에 타 있었다. 그들은 내가 진실에 다다랐음을 알아챈 것이다. 본능적으로 차에 올라 도망쳤다. 하지만 마을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 그들의 얼굴엔 인간적인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빛과 어둠이 뒤엉킨 순간 나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몸은 축축한 땅 위를 끌려가고 있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일렁이는 그곳엔 오래된 희생 제단이 있었다. 그 위엔 이름 모를 사람들의 뼈조각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곳이 사라의 마지막 흔적이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제단 앞에서 나는 싸우는 대신 마지막 도박을 택했다. 연대기의 마지막 문장이 머리를 스쳤다. 저주는 그것을 만든 자의 손에서만 부서지리라. 나는 스스로를 무력한 희생자로 가장했다. 의식용 칼이 내 머리 위로 치켜 올려지는 순간 나는 전력을 다해 그의 목에 펜던트를 낚아챘다. 그리고 제단의 모서리에 내리쳤다. 뼈 펜던트가 부서지며 수십 년간 갇혀있던 원혼들이 일제히 풀려났다. 공기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자신들을 희생시킨 자들의 후손에게 복수를 시작했다. 그것은 육체의 살육이 아닌 정신을 파괴하는 저주였다. 이상하게도 원혼들은 나를 해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나에게 감사를 전하듯 내 몸을 스쳐 지나갔다. 혼돈 속에서 나는 엘리자베스가 남긴 카메라를 움켜쥐고 달렸다. 불길이 마을을 삼키고 비명이 멎칠 때까지 나는 밤새 달리고 또 달렸다. 새벽이 밝았다. 숨을 몰아쉬며 마을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겼다. 의사들은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충각에 의한 환각이라 진단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진흙 속에서 건져낸 작은 메모리 카드가 있었다. 퇴원 후 나는 그 영상을 편집했다. 그리고 세상에 공개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고 블랙크릭은 즉시 폐쇄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진실을 밝힌 영웅이라 불렀다.
수많은 상이 주어졌고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는 영웅이 아니라 저주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온 생존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매일 밤 불타는 제단의 꿈을 꾼다. 원혼들의 비명 속에서 늘 같은 질문이 들린다. 너는 무엇을 풀어놓았는가? 나는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마지막 프레임에서 내 뒤로 비치는 사라의 실루엣이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화면이 검게 꺼졌다.